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변화해요. 그 변화하는 것이 이제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변화가 되는데, 요번에 가장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백문루라고 하는 그 합의성의 동문 위에 이제 성이 있으면서 성루라고 그러죠. 이 성루가 이제 합의성 동문이 백문루인데, 그 이제 조조가 유비하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여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포를 사로잡게 되고 이 백문루에서 처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여포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해요. 나를 이제 살려주면은 내가 이제 뛰어난 기병 전술을 갖고 있으니까 조조 당신은 쉽게 전국을 통일하지 않겠느냐. 근데 조조가 이제 유비한테 물어보죠. 저 친구를 살려줄까 말까. 그러니까 유비가 저 친구는 원래 그 배신을 밥 먹던 하는 친구니까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삼국지 초반에 가장 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포가 여기서 죽어요. 이 여포가 죽을 때 여포의 참모으로 트는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궁은 우리가 그 초기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다가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도망칠 때, 요즘에 여백사 일가 살인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여백사 일가 살해사건, 즉, 그러니까 여백사 일가 살해사건, 이 여백사 일가 살해사건 할 때 진궁이가 같이 있었죠. 원래 진궁이가 그 중모형 현명이었다가 조조를 잡아서 낙양으로 압송을 하면은 그야말로 큰 벼슬자리도 주고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했는데, 진궁이가 조조에게 물어봐요. 이제 당신은 왜 그 동탁이가 이렇게 높은 벼슬도 주겠다고 했는데 동탁이를 죽이려다가 도망치게 됐느냐. 그러니까 조조가 이 동탁은 참 나쁜 놈이고 내가 이 천하를 위해서 죽이려다가 그만 도망치게 됐다. 그러니까 진궁이가 야, 이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구나. 그래가지고 풀어주지요. 풀어주면서 자기 자신도 변명 자리를 내놓고 조조를 따라서 같이 도망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백사 일가, 여백산의 집에 아버지 친구인데, 조조의 부친 친구인데 이 집에 갔다가 그만 이제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죽이지요. 이때 그 진궁이가 그 오해로 죽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여백사까지 죽이니까 이거 참 못된 놈이구나 하고 떠납니다. 이 진궁이가 이제 나중에 이 여포 밑에 가 있게 돼요. 근데 진궁이가 이제 나왔을 때 조조가 좀 살려주려고 이제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빌면 살려주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는데 진궁이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잘못 모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그래서 진궁이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진궁이가 죽으면 역시 한 사나이가 자기 행동과 자기의 그 어떤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자세로서는 항상 이 백문루에서 진궁이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자 동시에 남자로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좋은 사례로서 얘기가 많이 됐죠. 이때도 장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장묘는 이 여포에 못지않은 기병 전술에 아주 장묘로서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장묘가 조조가 이제 용서를 해가지고 자기 휘하에 거느려요. 그래서 이 장묘를 받아들일 때 이제 이런 얘기도 흔히 하죠. 여포를 살려줄 의사도 있었는데 장묘가 있었기 때문에 장묘 같은 훌륭한 기병대장이 있으면은 여포는 필요가 없다. 이래서 여포를 죽인 게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포처럼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처형당하는 인물도 있고, 진궁이처럼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거의 이제 목숨을 바치는 예도 있고, 또 장묘처럼 어떤 주인을 모신다 하는 점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포의 그 죽음하고 상관없이 조조 휘하에 가담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세 사람의 선택의 문제는 흔히 크게 목숨을 구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대조되는 사건으로 항상 이야기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포를 죽이고 그 조조하고 유비하고 다시 이제 허도로 돌아오죠. 이때 그 유명한 영웅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웅론을 얘기할 때 막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구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용을 보면서 조조가 유비한테 그러죠. 영웅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이때 이 유비가 뭐 각종 인물들을 다 들이대요. 뭐 원술이, 원소, 뭐 장묘, 뭐 등등 하여튼 그 천하에 있는 각 군벌들 이름을 다 대는데 조조가 그런 정도 인물은 하치 인물이고 자네와 나야말로 영웅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영웅의 이론은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그런 그 큰 뜻을 실현할 만한 자질을 가진 인물, 능력을 가진 인물이 영웅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때 그 조조와 유비의 영웅론 서로의 토론은 세상에서 뭐 출세를 했다고 해서 영웅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위가 높아서 영웅도 아니고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큰 뜻을 갖고 있으면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설령 그것이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도 큰 뜻을 가진 인물이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허도에서 조조와 유비의 영웅론 토론은 또 하나의 또 삼국지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대화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변화에서 백릉리에서 여포가 죽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즉 뭐냐면 그 황하 이북에 원소가 있었고 황하 이남에 이제 조조나 여포, 원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군웅활거를 하고 있다가 여포 집단이 멸망당하면서 원술도 이제 상당히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황제 노름 즐기다가 그걸 포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사촌형인 원소 진영으로 가려고 이제 원소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이때 이제 원소가 찾아와라. 라고 북행을 하는데 허도에 있던 유비가 요짱을 이용해가지고 조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원수를 잡겠다. 내가 원래 그 서주의 주인이었으니까 지형도 잘 알고 그 친구가 도망칠 그 요소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조조가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유비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지 허도에서 도망쳐가지고 독립을 해야죠, 자기가. 그래서 독립의 으로 조조 이제 군대를 빌사고 재빨리 설성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그 조조가 파견한 군정관을 죽이고 유비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원술은 유비가 막으니까 원소에게 못 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하도 목이 타니까 부하들도 뿔뿔이 다 도망친 후에 겨우 이제 그 자기 따라오는 병사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는데 꿀물 얘기해요. 꿀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부하 녀석이 꿀물은커녕 여기 핏물 한 잔밖에 없다고. 이 친구가 그때까지 자기가 황제라고 칭했던 인물이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드니까 피를 토하고 죽지요. 동시에 여포가 죽고 원수리가 죽고 근데 이 판도가 이제 이 중원 일대에서 조조와 유비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가 다시 이제 유비를 공격하게 되죠. 이 서주성 싸움이 벌어질 때 다시 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중국대륙에 이제 이게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이게 이제 장강인데 여기가 이제 원소 진영이고 여기가 이제 조조 진영이고 이 일대에 이제 이 여포,
원술이 이제 제거당하고, 이제 여기서 유비가 다시 이제 어떤 자기 그 근거지를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유비는 또 조조군이 쳐들어오니까 막을 힘이 없어가지고 원소에게 재빨리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때 서주성에는 관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우가 이제 그 조조에게 항복을 할 거냐, 싸움은 질 테니까.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항복의 조건이 나오죠. 나는 그 관우가 이제 투항하기를 요구하니까 장로를 보내서 투항을 권해요. 싸워봤자 다 죽을 테고, 또 저기 그 네가 모시고 있는 유비의 가족들도 다 죽을 테니까 이번에 항복을 해라. 조조는 또 어떻게든지 관우를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관우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나는 첫째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항복한다. 두 번째는 이제 유비 형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접을 잘 해줘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도원결의를 맺을 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비의 위치를 어딘지 알기만 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찾아간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제 조건을 그 조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조조가 관우를 데리고 이제 허도로 갑니다. 이때 이제 원소 진영에서 일차적인 이제 견해 충돌이 벌어져요. 원소가 보니까 조조군이 이제 허도로 이동을 하니까, 허도에서 서주로 이동을 하니까, 그짬에 허도가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조조의 근거지. 근데 이때 원소 진영의 전풍이라고 그러는 그 아주 유능한 참모가 있어가지고, 이 짬이 바로 조조를 공격할 좋은 시기다. 내가 공격을 이제 하자고 조르는데, 원소라는 사람이, 야, 이마 지금 우리 아들도 아프고, 해서 다음에 하자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전풍이가, 야, 이게 참 천재 일우의 기회인데 놓친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풍이라고 하는 책사에 이제 그 조조 공략 아이디어는 이제 없어지고, 조조가 서주성을 점령한 후에 유비는 도망쳐 오고 원소한테, 이제 조조는 서주성을 점령한 후에 관우를 데리고 이제 허도로 오죠. 그래서 허도에서 관우에게 이제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미녀도 보내주고 각종 이제 뭐 비단옷도 보내주고 다 보내는데, 이 관우란 친구가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지를 않는 거라. 그러니까 좋아를 해야지 내 편을 만들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조가 이제 매일 연회를 베풀어서 뭐 향응을 대접하고 뇌물도 주고 수없이 하는데 안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관우가 원래 그 덩치가 큰 사람이니까 관우가 타던 말이 좀 비실비실하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여포가 탔던 적토마를 선물을 하죠. 선물을 받은 관우가 이제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그 최초로 적토마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관우와 적토마. 이건 이제 나중에도 우리는 관우와 적토마는 거의 이제 어떤 점에서는 같은 이제 뭐 상징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관우와 적토마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말 안 필해. 그랬더니 관우가 그러죠. 아, 이게 천리만데 내가 관우 형님이, 유비 형님이 어딘지 알기만 하면은 금방 그냥 하루에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조조가 야, 이거 아차, 이거 좀 잘못 줬구나 했지만 뭐 줬다 뺏을 순 없고, 조조가 이제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한 것이 그야말로 또 큰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지요. 이 반전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원소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가 지난번에 그 조조가 서주성을 공격할 때 전풍이가 이제 허도를 공격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노를 했는데 아들 병도 낫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조를 공격하자. 근데 전풍이 이번엔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
기회는 그때였지 이제는 기회가 아니다. 조조는 이미 서주성에서 다 평정을 하고 돌아와서 조조군은 사기도 높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이제 그 승전한 기세가 있는 병사를 공격해가지고 어떡할 거냐. 오히려 우리가 병력도 많고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군량미도 우리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조조군이 어떤 좀 와해될 때까지 좀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공격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는 반대를 해요. 이 원소가 또 화를 내는 거야. 임마 지난번에 네가 공격하려더니 왜 또 이번에는 반대냐. 이래서 이때의 그 전풍과 원소의 의견 충돌을 가지고 원소는 기회를 잘 못 잡는다. 리더십에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때의 사건이고 전풍이는 공격할 때와 공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인물로서 부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 관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비가 이제 원소 진영에 도망쳐서 의탁을 하고 관우는 이제 허도의 조조에게 이제 항복해서 투항해 있고 이때 이제 원소가 대군벌이에요. 당시는 이 원소 진영은 4개 주를 갖고 있었고 조조는 당시 1개 주예요. 근데 이제 서주를 점령했으니까 2개 주라고 얘기하지만 1.5개 주 정도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그 뭐 병력 숫자가 좌우하는 싸움이니까 무기라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신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원소가 당시로서는 최대의 군벌인데 이 최대 군벌이 이제 조조를 공격할 이제 기회를 갖고서 전풍의 반대를 무릅쓰고 쳐들어가는 싸움이 바로 그 유명한 관도대전입니다. 이 관도대전은 삼국지에서 1차로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관도대전에서 이제 승자가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전국을 통일할 가능성을 갖게 되니까.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소의 리더십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전풍이나 저수 같은 책사들의 이제 그런 소위 전략 전술도 얘기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허유라고 하는 인물이 원소 진영에 참모했는데, 자기가 계속 소위 좋은 전략을 진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이제 조조 진영으로 도망쳐서 적진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결정적인 약점인 그 군량미를 쌓아둔 오소라는 곳을 방비가 허술하니까 이때 불태우면은 가볍게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조조가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전풍이가 이제 그때는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옥리가 그러죠. 아, 이제 원수 장군이 전풍 당신의 얘기를 듣지 않고 조조를 공격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을 중용해서 당신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풍이가 그 옥리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모르는 소리다. 이 원소 장군이 보기는 통도 커 보이고 사람이 아주 후덕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 희생이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한 바로 그 전략을 실행 안 한 부끄러움 때문에도 나를 죽일 것이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주 옹졸한 리더의 전형이지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원소가 부관을 보내서 전풍이를 죽이라고 지시를 해요. 그 부관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전풍이가 오히려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는 자살을 할 때 하늘 보고 부르짖은 그 말이 또 유명합니다.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난 잘못도 크지만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항상 이 선택의 문제가 나오면은 전풍이처럼 우리가 회사를 우리가 입장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누구를 정치적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든지 이랬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보통 책임을 다 미루고 말죠.
요즘에 모 정당 보면은 어제까지 당 대표를 하다가 그야말로 또 국민 인기가 없어지면 탈당을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절에 자기가 그런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에 또 책임을 지는 자세, 이런 거로 전풍위를 또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경우도 흔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원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서 조조군을 물리칠 기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이때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서 활약한 것이 또 삼국지에서는 유명한 명장면으로 나오죠. 이 적토마가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 또는 관우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냐, 이게 알량이라든지 문추라고 하는 원소군의 그 맹장들이 있었는데, 이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서 그냥 내달려와가지고 단칼에 이 안양의 목을 베지요. 이 바람에 이제 원소군이 그야말로 지리멸멸해지고 이제 도망치기 바빠져서, 당시 이제 관도 싸움 이전에 백마전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라고 있으면은 곳곳에서 여러 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알량하고 문추라고 하는 두 원소군의 맹장이 관우의 그 무용으로 단칼에 목이 잘려요. 그래서 원소군이 이제 나중에 물론 그 오소라는 곳에 쌓아둔 군량미를 불태우면서 완전히 패망은 하지만, 이미 알량문추가 죽을 때, 예전 전쟁이 좀 그렇잖아요. 장수가 나와서 둘이 맞대결 해가지고 장수가 지면은 부하들은 이제 적군하로 도망치기 바쁜 이제 이런 양상으로 진행은 돼서, 관우가 이때 바로 천하의 명장으로서 이제 우뚝 서는 이 계기가 또 관도대전에서 벌어지고, 이때 또 관도대전이 있기 직전에 그 유명한 곽가가 이 조조가 이제 많이 두려워해요. 원소군이 워낙 군사가 많으니까. 대충 지금 요즘 자료에 보면 한 5배 정도의 군세가 많았다. 5배 정도면 어마어마한 군세죠. 이쪽이 한 2만쯤 되고 조조군이 한 2만 내외고 원소군이 한 10만쯤 되니까, 이때 곽가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하고, 그러니까 조조하고 원소의 인물됨을 비교를 하지요. 그러니까 한 1군의 장수로서 결단력이 당신이 뛰어나고, 부하를 사랑하는 자세가 당신이 뛰어나고, 당신은 또 큰 뜻을 품었다는 점에서 원소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리더의 어떤 활동이나 리더의 자질이 그런 어떤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제 이런 좋은 사례로서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역시 어떤 뜻만이 아니라 자질이 훌륭한, 소위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자질이 중요하다. 근데 그 자질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하를 포용한다든지 부하에게 베푼다든지, 또는 그 부하들을 감동시켜서 어떤 자기가 뜻하는 목표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 능력 이상의 어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질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관도대전에서 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전풍이 같은 인물형의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 관우처럼 이제 또 뛰어난 맹장이 아주 훌륭한 말을 만나서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면서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능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한다. 근데 물론 연장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연장도 좋아야 돼요. 이제 관우가 뜻하는 것이, 관우 같은 훌륭한 장군도 타고 있는 말이 명마가 되니까 그만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 말이 삐쩍 말라고 힘도 못 쓰면 아무리 천하의 명장의 힘을 발휘하겠어요? 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야기도 되고, 또 오소를 불태운 허유처럼
아무리 그 충성을 맹세했어도 리더가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포용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끝내는 배신자가 돼서 돌아선다. 적진으로 투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일반 무슨 조직체에서도 꼭 그 사람이 배신자형이 돼서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아, 여긴 희망이 없구나. 그럼 등을 돌리고 다른 오히려 적진으로 가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례로서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 관도대전에서 이런 총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이때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원소 진영에서 노획한 많은 문서를 태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조조가 상당히 훌륭한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 사례로서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관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장에 이기고 원소 진영이 얼마만큼 허겁지겁 도망쳤냐면, 원소가 있는 최고 사령부에 각종 기밀 자료가 있거든요. 전쟁에서 지는 쪽은 도망칠 때 대개 그 기밀 서류는 불태웁니다. 적진에게 넘겨주면 큰 그야말로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원소 진영에서 노획한 수많은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 당시 허도에 있던 조조 진영에서도 원소 진영에 몰래 충성하는 소위 이중 양다리 걸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 양다리를 잘 걸쳐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누가 봐도 원소가 이길 가능성이 꽤 많았기 때문에 향후에 조조가 지더라도 원소가 허도를 점령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원소 쪽에 내통한 인물들이죠. 이 내통하는 인물들이 각종 이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없는 시대니까 뭐 허도의 어떤 허점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군대의 어떤 작전 이런 기밀도 전해줄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문서들을 이제 오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진에서 우리 편에서 내통한 문서를 보면은 아, 이거 흥분하기 독참하죠. 또 잡아다가 전부 다 처형할 테고, 이런 그 보복을 안 하고 조조가 그 문서를 다 불태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나도 이렇게까지 쉽게 적을 다, 원소군을 다 무찌를 줄은 몰랐는데 하물며 그 밑에 우리 부하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그랬고, 다 불태움으로 인해서 조조 진영이 더 단결이 굳어지고, 이제 조조 그 밑에서 원소하고 내통했던 인물들이 처음에는 이제 처형당할까봐 불안에 떨다가 그걸 다 불태우는 걸 보고 훨씬 조조에 대한 충성을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때 또 조조가 보여주는 그 노획한 문서를 불태운 리더십, 이거는 부하의 어떤 약점이나 부하의 그런 어떤 잘못을 항상 용서해주는 이런 리더십으로도 항상 이야기가 됩니다. 동시에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 혹시 알죠? 제갈량이 그 북벌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속이라는 장수가 작전 실패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처형을 해요. 그때 이제 부하를 잘못을 응징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읍참마속인데, 삼국지 원문에는 휘루참마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읍참마속. 근데 그 읍참마속의 고사하고 다른 것은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단호히 처형하는 것은 어떤 군법을 세우는 데는 일벌백계주의, 한 번 잘못한 거는 꼭 응징을 한다. 이것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한 번 실수했다고 언제나 처형당하고 징계당하면은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야말로 뭐 한 번 실패하거나 한 번 실수하거나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때 조조가 심지어 그런 실수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이런 인물들을 과감히 용서를 했다. 이것이 향후에 조조 진영의 결속을 더 다지게 하고 끝내는 조조가 삼국 통일의 어떤
바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냐 해서 부하의 실수는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향후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요즘 현대 리더십에서는 조조의 이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도대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리더십 문제라든지 그 인물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지죠. 그래서 관도대전의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조조가 화북을 이제 통일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후에는 여태까지 군웅할거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은 조조와 소위 얘기하는 반조조의 세력으로 이제 나머지 세력이 정리가 되죠. 요즘도 워낙 이런 얘기 하죠. 한나라당의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여론조사 하면 맨날 그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요즘에 전부 다 나오는 뭐 반한나라 또 노무현 씨하고 반대되면 비노다 뭐 해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중심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세력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때 화북을 통일한 조조 요 밑에 요만큼 유표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손씨군벌이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조그맣게 뭐 유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기 마등도 있고 뭐 한수도 있고 조그만 군벌들 소군벌도 있지만 이미 뭐 합치면은 중국의 절반 정도를 이미 조조가 휘하에 넣은 건데 절반보다 더 커요. 중국의 전통적인 그 농업 생산이나 모든 것은 이 중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때 조조가 원소를 이기고 화북을 통일했다 그러는 것은 중국 전체의 70%에서 80%를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삼국지 상황이 이때는 조조의 세력과 반조조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때 이쪽 남쪽 손씨 군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손책이라는 인물이 죽고 동생인 손권이 집권하는 일인데 손책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책이 이제 상당히 그 뛰어난 인물이긴 한데 이 호도에서 지금 이제 그 조조가 남진하는 원소군에게 공격을 하고 넘어갈 때 이 틈바구니가 생기니까 그때 관도되던 직전에 손책이가 호도를 기습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사건을 알게 된 허공이라는 인물이 요거를 조조 진영에다 알려주는 바람에 손책이가 비밀이 누설되니까 그 허공이를 죽이고 그 허공이라는 인물의 이제 식객들이 우리 주인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손책을 기습 공격을 하죠. 손책이가 죽으면서 이제 동생인 손권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국지에서 이제 조조, 손권, 유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손권이가 이때 등장을 이제 해요. 손씨군벌의 세 번째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비는 이제 원소 진영이 허물어지고 나서는 거의 뭐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자면 노숙자 신세로 전락을 하고 있고 이제 남쪽에서는 손권이 진영이 이제 생겨나고 노숙자 신세였던 유비가 이제 유표한테 의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국 판도는 대충 이제 중원을 차지한 조조와 남쪽의 손권이 세력, 이제 유표 세력, 이것이 중군벌 정도가 되고 나머지 서쪽이나 북쪽에 일부 소군벌이 있는 이제 이런 판서로 전개되면서 삼국지의 무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도대전 이후에 이 유표 진영에 의탁한 이 유비가 아니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맨날 전쟁만 나면은 도망다니기 바쁘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자기가 밑에 관우라고 하는 명장도 있었고 장비라고 하는 명장도 있었고 조자룡이라는 명장도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유능한 참모가 없단 말이죠. 작전을 기획하고 내부를 좀 잘 다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계략을 꾸민 인물이 필요한데 없단 말이죠. 이때 한편 관우는
유비가 있는 데를 알고 조조 진영을 떠납니다. 이것이 천리독행이라고 그러는 또 유명한 고사가 돼요. 천리를 혼자서 갔다. 이것이 이제 관우가 또 우리 삼국지에서는 오관천장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오관은 뭐냐면 이제 허도를 떠나서 유비를 찾아가는데 5개의 관문에서 그 저지하는 그 장수들을 5명이나 목을 베고 이제 그 관우가 탈출해서 유비를 찾아간다. 그래서 하여튼 또 이때 천리독행이나 오관천장도 의리를 지키는 관우의 모습으로 또 항상 얘기가 되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전개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유비가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동안 서주라는 땅에서 한번 도겸이로부터 서주를 물려받아가지고 다스려봤는데 여포라는 인물한테 범범이 당하고 끝내는 원수리한테 당해가지고 뭐 성도 뺏기고 병사도 다 잃고 조조 밑에 가서 좀 식객노릇을 하다가 겨우 또 이제 원수리가 그 북행할 때 원수리를 맡겠다는 이유로 이제 겨우 병사 좀 얻어가지고 서주성에서 독립을 해봤는데 또 공격해가지고 또 진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겨우 이제 뭉치니까 참 딱한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방법을 바꾼 것이 전쟁은 우리가 좀 기업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사업의 성공은 쉽게 말하면 영업 부르면 되는 게 아니구나. 기획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제갈량의 등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이제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량을 찾아가는 것도 이제 이런 상황 전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표 밑에서 있을 때, 내가 진 이유, 여러 가지 탄식도 많이 해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유명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그 유표하고 술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유비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유표가, 자네 왜 이렇게 사나이가 우느냐 그랬더니, 형님 내가 예전에는 전쟁터에서 그냥 말 타고 다닐 때는 그 허벅지에 말을 타려면 이제 그 허벅지가 말을 껴안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많아서 이게 딱딱한 살이 배겨서 살찐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나이 40대, 그때가 한 47살 때예요. 나이 47에 세상에 이룬 것은 없고 오늘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그냥 허벅지에 살만 쪘다. 그래서 비육지탄이라는 고사가 나오죠. 비육, 그러니까 허벅지에 살이 쪄서 유비가 탄식을 했다. 그래서 비육지탄의 고사가 이때 얘기인데 비육지탄의 그런 감성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능한 기획자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얻는 인물이 이제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량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삼고초려는 한마디로 이제 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아무리 혼자서 뭐 훌륭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유능한 그 기획자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3번씩이나 그야말로 어려운 걸음을 해서 영입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최선을 다해서 부하를 영입하는 일을 삼고초려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유비가 제갈량을 휘하에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하북을 통일해가지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고 유비는 제갈량을 얻어서 이제 정비가 시작이 되고 손시군벌도 손채가 죽고 손곤이로 이제 이어지면서 손곤이가 이제 인재 영입에 들어가죠. 이때 얻는 인물이 노숙이라든지 제갈량의 친형인 제갈근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제 충분히 휘하에 거느려가지고 드디어 조조, 손권, 유비 세 사람이 이제 시대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지요. 적벽대전은 이제 하북을 통일한 조조가 남쪽만 통일하면은 여기만 통일하면은 거의 뭐 이쪽에 이제 군벌이고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하는 일이 되니까 당연히 원소를 물리친 조조군은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능히 예측이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순권 진영에서는 천하 이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자강을 중심으로 위쪽은 조조가 차지하고 남쪽은 손시군벌이 차지해서 천하를 둘로 나눈 후에 기회가 남은 이제 힘을 길러서 전세를 좀 역전시킬 기회를 노리자. 이것이 천하 이분론인데 이것은 손권 진영에서 노숙이가 하는 말이고 이때 이제 유비가 상고초로를 통해서 제갈량을 영입할 때 제갈량이가 내놓은 것이 천하 삼분론이죠. 그게 이제 삼국지에는 일종의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하 이분론에 비해서 제갈량은 이쪽 서쪽 파촉 지방, 그래서 유비 보고 어차피 이쪽은 조조가 통일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조조를 공격해서 이길 힘은 없고 손시군벌도 오랫동안 3대에 걸쳐서 그 영토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해서 뺏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약세에서는 파촉당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천하를 조조, 손시군벌, 우리 셋, 천하를 세 사람이 논아가진 후에 우리가 힘을 길르고 기회가 올 때 천하 통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창업 정신에서 단계론이죠. 한꺼번에 우리가 무슨 기업을 일궈서 금방 그 대재벌이 될 수 있는 또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계별로 손권 진영에서는 양분 전략이고 유비 진영에서는 셋으로 나눠서 전략하자. 이 천하 삼분론이 이제 적벽대전에서 현실화가 되면서 소위 우리가 삼국지 무대가 펼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관도대전과 적벽대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보다도 우리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세력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 천하를 통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방식론의 충돌, 이것이 적벽대전에 나타나. 적벽은 아까 지금 지도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강에 요쯤에 지금 위치한 하나의 강 아니에요. 이쪽에 조조군이 남하해서 이제 요 적벽을 수들어왔고, 이쪽 이제 손권 진영에서는 이제 그 함대를 보내갖고 적벽에서 승부를 이제 내는 싸움인데, 이 적벽대전에서 이제 만일에 조조군이 이겼으면은 간단히 천하가 조조 손에 들어가죠. 근데 이 적벽대전이 이제 여기서 제갈량이라는 거 뛰어난 인물이 활약을 통해서 이제 적벽대전이 조조군이 패배하는 전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또 삼국지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자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삼국지의 그 백미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적벽대전이 이제 그 앞서서 하나 이제 있었던 상황은 이제 그 조조군이 내려올 때 여기 신야라고 있어요. 요쯤 알아요? 요쯤 되겠네. 신야성. 원래 그 신야라는 곳에 지금은 그 중국에서도 양양성, 번성 그래갖고 보통 양번이라고 요즘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유적이 아직도 있는데 그 신야성에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유비가. 물론 제갈량도 이제 가담을 했고, 이때 이제 조조군이 쳐들어온다. 여기가 이제 요 일대가 형주 땅이니까 남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비가 제갈량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 큰 세력과 맞서서 우리 이길 수는 없는 일이고, 후퇴를 하면서 이제 병사도 모으고 백성도 모아서 세력을 좀 가진 후에 이 손권이하고 연합을 해서 일단 이긴다기보다도 남하하는 조조 세력을 저지를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도모할 것이 형주를 도모하고 저 파촉당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천하 삼분의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무조건 이제 우선은 힘이 약할 때는 맞싸움보다는 후퇴가 좋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떤 뭐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싸운다기보다도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그 후퇴가 아니라 후퇴는 준비하면서 후퇴한다. 물러날 때도 대비를 해두고 향후 어떤 계기가 있으면 반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우리 하나의 교훈 같은 얘기를 남기지요. 그래갖고서 그 후퇴를 할 때 이때 그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강인데 이게 전부 다 작은 강이 많아요. 이 강을 건널 때 이제 그 유비군이 뭐 배를 모으고 해봤자 배가 몇 척 안 되니까 조그만 부대였고 백성들은 많고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배에 이제 막 그 백성들이 올라타려다가 이제 뭐 하도 사람이 많아서 뒤집히고 빠지고 뭐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뭐 울음소리도 진동을 하고 이때 유비가 그 유명한 쇼를 하나 하죠. 저 사람들이 날 따라오려고 이렇게 그냥 목숨까지 버리는데 나 하나 죽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치 강에 빠져 죽으려고 모션을 취해요. 그 옆에서 장수들이 막 붙잡고 말리죠. 이 이야기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 전달이 되니까 우리 그냥 이 유비님이 참 그냥 덕망도 높고 백성을 엄청 사랑한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두고서 지도자는 배우처럼 쇼도 잘해야 돼요. 응? 연기력이죠. 이 연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도망치다가 그 두 번째 또 유명한 연기력이 또 하나 나오죠. 그 연기력이 뭐냐면 당양벌에서 조조군의 그 기습을 당해가지고 막 그 저기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조자룡이가 당시에는 이제 그 유비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도 다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조자룡이가 그 가족 수사서 갔다가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하죠. 그래서 그 아두를 이 갑옷 속에 품고서 조조구 10만 대군 사이를 그냥 그야말로 맹수처럼 돌진해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때 그 유명한 얘기가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 뭐 다급해지니까 어떤 그냥 무슨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 힘을 다 동원해서 이리 휘둘르고 저리 휘둘러가지고 첩첩이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다. 그래서 조자룡 헌칼 쓰듯. 그리 막 휘두르니 뭐 그 당시 칼에 그냥 뭐 날도 날아가고 해서 헌칼이 되겠죠. 아무튼 이때 그 조자룡이가 아두를 겨우 이제 구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구해와가지고 유비한테 착 주니까 이미 나이가 이때 48, 47, 이때인데 그 늦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구해왔다가 주니까 이 아들을 탁 패대기 칩니다. 넌 이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장수를 한번 잃을 뻔했다고. 이때 그냥 이 또 연기력에 놀래가지고 이 조자룡이가 내가 정말 목숨을 다 바쳐도 말이야 이제 그 죽음께서 나한테 베푼 은혜를 어찌 있겠느냐.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하여튼 이 명연기를 통해서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 번 해요. 유비가 부하들 보고 나 빠져 죽을 테니까 나 떠나서 다른 주군을 잘 모시는 것이 당신들처럼 유능한 인물들이 나 같은 바보 같은 놈 만나고 고생하면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내가 죽을 테니까 다 떠나라 그러면서 괜히 죽는 신용도 하고 여러 번 하여튼 이 유비가 연기력은 하여튼 뛰어나요. 요즘에 나와서 아마 1급 배우 됐을 텐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겨우 도망치고 제갈량이가 이제 송권 진영에 가서 송권을 이제 송권 주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격동수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송권과 유비 진영이 이제 연합군을 편성하게 되고 이제 적벽대전에 돌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적벽대전 직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적벽대전은 또 다른 이제 여태까지의 조조 반조조의 의미가 아니라
천하가 이제 셋으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본격적인 삼국시대 무대가 이제 벌어지기 직전이니까 이 직전까지 우리가 하나 좀 정리 좀 하자면은 역시 여포나 원술이나 원소처럼 그 대단한 그야말로 뭐 세력을 갖고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수용을 하고 의리를 좀 가져야 되고 부하의 의견을 잘 들을 줄도 알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소위 군벌은 살아남아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냥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맞춰서 원칙 없이 여기 이 일 저 일 함부로 하던 군벌들은 전부 다 역시 중간에 힘을 못 쓰고 망하게 되고 만다.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이제 죽은 그 진궁이처럼 그 죽음을 잘못해도 그야말로 자기 뜻을 못 펼치고 죽는 거고 전풍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겠죠. 뭐 또 저기 다른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이 뭔가 자기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요즘 얘기하면 젊은이가 기업 선택 잘못하고 정치적으로 정당 선택 잘못하고 그런 선택을 잘못하면 역시 미래는 없다. 이런 중요한 교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리더십에서는 역시 어떤 일벌백계보다도 부하의 한 번 실수나 또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많은 또 부하의 약점, 인간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은 리더가 되려면은 상급자가 되려면 하급자의 이런 애로사항을 항상 품어주고 달래주고 껴안아줄 줄 아는 도량과 아량을 보여줘야지 역시 성공하는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아마 이 관도대전을 통해서 조조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이고 마지막에 이제 척벽대전 직전에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은 삼고초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무리 어려운 기업도 한 인물만 뛰어난 인물 하나만 잘 데려오면은 기업이 얼마든지 흥해질 수가 있다. 요즘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 영재 한 명이 정말 뭐 대단한 거 하나 발명하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흔히 쉽게 하는데 하여튼 뛰어난 인재 한 명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삼고초려, 즉 그런 인재 영입에는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 그리고 그 인재 하나로서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재주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사례로서 적벽대전 이전까지의 우리 상황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비 진영 말고 유표 진영에 이제 멸망당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중요한 이 원소의 마지막 이제 집안이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하고 원소의 멸망당하는 거하고 흡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권 손책처럼 이제 그 어떤 대를 이어서 할 때 우리가 요즘 그 뭐 재벌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재벌이 뭐 아들 사건 때문에 요즘에 그냥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무튼 그 손시군벌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후계자 양성에 성공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을 키우고 그야말로 미래를 보장하는 데는 후계자 양성이라는 것이 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들이 이 관도대전에서부터 적벽대전 사이에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갖는 이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후계자 문제는 우리 요즘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후계자 참 많이들 둬가지고 문제도 많이 삼지만 이 역사 속에서 후계자 잘못 정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풍지박산나고 끝나요. 그 후계자 문제의 핵심은 아까 제가 이제 원소진영의 마지막 멸망과 이 형주를 다스리던 유비가 의탁했던 유편의 집안이
어떻게 이제 풍지박산 나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오늘의 그 재벌들의 그 2세에게 물려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이건 좀 조금 다른 리더십이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그치지요.